과연 오늘은 이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자동차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네. 안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자, 기업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쪽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죠. 송선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 최근에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분이신 네. 이경수 위원님이 나오셔서 마지막에 갑자기 현대차에 대한 엄청난 뷰를 제시하고 가셨어요. 못 보셨을까봐 말씀을 네, 드리자면 못 봤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거의 뭐 이건 컨빅션 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관련한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그 이경수 위원님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경수 애널리스트가 어느 시점에 뭐 어떤 네. 논거를 가지고서 이제 퀀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지는 잘 콘트는 아니었던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회사라는 거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현대자동차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네. 상당히 이익률도 좋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밸류에이션 쌉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PER이 한 6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 우수하죠. 네. 배당 수익률이 한 4% 초반 정도 되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5%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오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뭐랄까 매력적인가? 네,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조금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라고 본다라면은 성장률은 조금 낮은 성장이고 그러면 결국은 PER이라든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갖다가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현대자동차가 뭐 여기서 주가가 워낙 싸고 잘하니까 주가가 좀 더 오를 수는 있다. 근데 그 이상 뭐 아주 뭐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더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하드웨어 이외에 뭔가 상승의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성장 산업보다는 이제 성숙 산업이 들어갔고 하드웨어 측면에 보면 PER을 높게 줄 개연성은 좀 낮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올 한 해 주식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면 역시 네, 관세였어요. 관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조삼모사인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입니다. 이 관세는 보시는 자동차 산업, 특히 뭐 한국 자동차가 유력하겠죠. 어떤 흐름으로 히스토리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관세는 일단 한미가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0%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동차 이제 품목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4월 3일부터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부품에 대해서는 5월 초부터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협상을 하면서 8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5%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발효가 되지를 않았었죠. 네. 그러다가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15%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발효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이제 조만간 양국 정부에서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율이 15%로 낮춰진 것에 있어서 자동차 업계에서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이 보였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시들해요. 음. 이거는 왜 이런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죠. 뭐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거의 자동차의 모든 주식에 영향을 준 거니 결국 관세잖아요. 네. 근데 관세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비용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매출액이나 뭐 성장을 갖다가 바꾸는 요인이 아니고
이익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계산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자동차가 연간으로 미국으로 150만 대 정도가 되는데 현대기아는 그 중에서 한 100만 대 작년 기준이거든요. 100만 대 정도로 수출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24,000달러가 되니까 거기에 25%였다면 6,000달러가 되는 거고 15% 관세였다면 3,600달러가 돼요. 네. 하나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110만 대에서 500만 원이니까 5조 5천억이 완성차한테 관세가 부과되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도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품들도 100% 현지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 40% 정도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이는 부품도 관세가 붙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한 계산을 해보면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조, 8조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2년 동안 면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5%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15%에 대한 관세를 그 혜택을 줘요. 그러면 15% 곱하기 15%니까 2.25% 정도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9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 총 해보면은 관세 비용으로 저희가 최악으로 15% 관세라면 6조에서 7조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25% 관세였다라면 한 10조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25%에서 15% 관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10조 낼 거 6조 정도 내는 거니까 한 4조 정도 절감이 되고 순이익으로 따진다면 한 3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현대기아가 과거에 관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한 22조 정도 이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네. 근데 관세가 25%면 한 14조 원대로 갔을 거고 25%였으면은 그리고 관세가 15%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한 17조 정도의 네. 이익을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 14조가 17조가 되니까 20%가 EPS가 올라가요. 그럼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세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2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20%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걸 갖다가 기대를 하는 거죠.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현대기아가 뭐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이외에 어떤 성장 동력을 갖출 것이냐 이걸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0%에서 네, 15%가 되면서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가감이 있어서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고, 네 맞아요. 근데 말씀 중에서 제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했던 게 부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품에서 한 1.5조 원 정도의 1.8조 정도. 네, 1.8조 원 정도의 러프하게 한 2조 원을 하죠.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앞으로 현지화는 절대 불가능합니까? 현지화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뭐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 업체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국에 있는 부품 회사들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현지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면은 그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회사가 자금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공장을 짓든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만큼 충분하게 미국에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트럭이나 뭐 이런 그 컨테이너 가지고서 실어 나를 수 있는 몇 번 실어 나르면 되는 부품을 갖다가 굳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지금 현재 현지화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70%, 80%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뭐 90%, 100% 이렇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봤을 때 한국의 모든 제품 중에서 사실 중간재 수출이 많다 보니까 네. 완성품 자체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건 자동차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륨이 큰데 네. 이 관세가 이제부터 이제 적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15%에서 더 높일지 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대응 전략이 뭡니까? 일단 최대한 미국에서 생산을 갖다가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이 미국에 3개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두 개가 있었고 기존 두 개가 이제 알라바마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랑 기아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이게 한 70만 대짜리 생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했다고 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옆 나라 뭐 캐나다 쪽으로도 한 6, 7%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 내수로 돌리겠죠. 가능한 한. 그렇기 미국 때문에 내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내수로 돌리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월 달 이후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캐나다나 이런 근방 국가로 수출하던 거를 한 7% 정도 비중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3%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월로 보면 한 1,800대 정도가 늘어났고 연간으로 한 2만 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지으지 않아도 그런 생산 재배치를 통해서 한 2만 대 정도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거였고요. 캐나다에서는 인기가 없나요? 그 2만 대 빠지는 건 캐나다에서는 한국에 그걸 이제 수출하나요?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공장에서 수출을 해야겠죠. 참 그 이제 트럼프 때문에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물류나 뭐 생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조정이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새로 지은 공장 그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조지아 공장이 네.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처음 이제 삽을 뜬 공장이거든요. 2017년 6년 이때 그 거의 말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2018 정확한 시점은 갖다가 네.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작년에 완공이 돼 갖고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만 대짜리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8년도까지 한 30만 대까지 생산을 갖다가 늘릴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 올해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랑 이제 그때 한번 대미 투자를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쵸.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 그 자리에서 이제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20만 대를 갖다가 공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5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030년쯤 되면은 미국에서 한 기존에 70만 대짜리 공장 거기다가 50만 대짜리 이제 신규 공장이 이제 붙으니까 한 120만 대 정도 생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마 그때 2030년 정도가 되면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수가 한 200만 대 정도가 될 거니까 한 80만 대 정도가 여전히 한국에서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 15%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소폭이나마 가격 인상은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가 미국을 공략할 때 저 어렸을 때 보면 뭐 수출용, 내수용 이래서 똑같은 브랜드지만 약간 기능적으로 달랐었잖아요. 혹시 이 관세율 때문에 미국 공장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과 한국에서 가는 게 가격을 맞추려고 뭐 이 편법인가 이게 옵션이 좀 다르거나 좀 그거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국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전 규정과 미국의 안전 규정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부품들, 현지 규정에 맞는 뭐 스펙 이런 걸 갖다가 다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도 내수와 수출이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현대자동차가 내수를 갖다 홀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수요와 규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화 네, 맞춤 서비스.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환율이 조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관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환율이 또 다시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또 이게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관세가 달러 기준으로 일단 내게 되니까 네. 뭐 당연히 뭐 관세 비용으로만 따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안 좋죠? 관세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출 단가도 그만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달러로 수출하게 돼도 원화로 환산하는 이익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은 올라가면은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세 이슈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15%로 일단락이 된 거고 이게 뭐 다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또 내려가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포함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3분기 누적으로 본다면 한 7% 정도
늘었고요. 그 늘었다라는 게 모든 뭐 내연이나 네, 전기차를 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내연기관은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한 15% 성장을 했고 전기차 EV가 한 26%가 늘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전년 3분기 누적과 비교를 한 숫자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국은 한 9% 정도 늘었고요. 미국은 4%, 유럽은 2%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하이브리드랑 EV 쪽의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위원님 제2의 공장, 제2의 중국이라고 하는 인도는 숫자가 없네요. 아, 인도도 뭐 있는데 인도가 아직 전체에서 유의미한.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그렇게 큰 타이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지는 않아 갖고. 네. 왜냐면 현대차가 또 인도 IPO도 했고 워낙에 네, 그쪽에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뭔가 퍼포먼스가 앞으로 보여질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할 만큼의 유의미한 비중은 아니군요. 네, 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카운트할 만한데 다른 글로벌 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 저기 강남 뭐 신사 이런 데 가면 현대 그 대리점 잘 해놨잖아요. 네. 멋있게 쫙쫙쫙. 이 전 세계의 모든 예를 들어서 뭐 히트 상품 그랜저라고 치면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약간씩 기능들이 다를 건데 그런 거 한 번에 딱 이렇게 전시해주는 전 시장은 없나요? 왜냐면 본 적은 없는 것 네, 좀 같습니다. 궁금해요. 그런 네. 거 안 해주지? 왜냐면 이거는 한국산 이런데 미국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 네, 아 그래갖고- 그러면 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랜저와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랜저의 옵션이 이렇게 다른. 물론 이제 다 선택을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라서 그게 이제 다르긴 눈 가리고 하겠지만. 아웅이죠. 이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다 오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현대차 쪽에 한번 건의해보도록 네,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인도에서는 현대기아차 쪽에서 모델 중에 소형 SUV가 인기가 꽤 많다고 네, 네.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인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네. 양극화가 좀 심한 그쵸, 그쵸. 심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중저가를 많이 죄송합니다. 네. 중저가를 갖다가 사게 될 테니까 음. 당연히 이제 소형 SUV가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나라 이제 자동차 시장 가운데 가장 큰 곳 중에 세 곳이 미국과 유럽, 중국인데 그 시장별로 지금 현황을 짚어보자면 앞서서 뭐 EV나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크다, 모델에 대한 점유율이 크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나라도 다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한번 보시면은 네. 지역별로 이제 파워트레인별 성장률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미국은 전체에서 내연기관 성장률은 거의 없고요. EV 성장률은 이제 9%에서 17% 정도가 네.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30%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리고 유럽은 내연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EV가 28%, 하이브리드가 1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IC가 역성장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4%밖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V가 25%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하이브리드 위주, 유럽은 뭐 하이브리드와 EV가 동반, 그리고 중국은 EV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갤런 값도 싸졌는데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네요. 네,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EV 정도처럼 이제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일반 EV보다는 저렴하고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장점이고 IC에 비해서는 이제 좀 뭐 연비라든가 이런 게 훌륭하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미국에서 EV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영향을 갖다가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데 네,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또 EV 차량을 최근에 이제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타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 조용한 건 둘째고 저 그 엑셀 밟는 그 느낌에 네. 너무 매료돼가지고 네. 이게 EV 한번 타보면은 하이브리드 타기 싫어지더라고요. 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너무 네, 잘 나가가지고 제로백 뭐 이런 얘기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시
일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로 돌아오기 좀 어렵던데 네. 미국은 뭐 EV 성장이 많아졌다가 하이브리드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성장률이 2023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2024년도가 되면서부터 모델이 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체들도 하이브리드 라인을 좀 강화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하이브리드로 좀 쫓겼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 정책을 후퇴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성장률이 좀 많이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보시면은 미국 전기차 월별 비중을 갖다가 보시면은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예, 9월 달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네, 그 전기차가 세액공제가 네. 있었는데 요게 9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그쵸. 이제 수요가 몰렸고 10월 달은 다시 마이너스가 성장이 나왔습니다. 네, 저 오른쪽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수요의 근간에는 가격만 맞으면 전기차로 타고 싶다라는 게 늘상 내재돼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전기차 정책의 후퇴가 지금의 하이브리드의 신장, 전기차의 후퇴를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전기차는 요즘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요. 예, 글로벌로 전기차 시장은 작년도가 한 1,70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비중도 거의 한 19%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 글로벌로 한 20%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도 보시면은 월별 기준으로 한 25%까지 올라왔고 지금 누적으로 본다면은 한 21%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본다면 성장률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올해 9월 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로 한 26%인데 중국이 25, 유럽이 한 33%, 그리고 미국은 17% 정도였는데 이건 9월 달 때문에 확 올라갔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한 10% 언더의 성장을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침투를 보더라도 중국이 뭐 전체 연간 자동차 판매의 52%가 전기차일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유럽은 30%, 미국과 한국은 뭐 11%, 8%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비중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0%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다른 유럽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성장이 큰데 그 전기차 성장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파이가 크다라고 네. 하면 나는 전기차 관련한 투자하겠다 하면 중국 투자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업체들로 본다면은 뭐 그 BYD라는 네.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니오, 샤오팽, 뭐 사이익도 있고 뭐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좀 본다라면은 또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갖다가 버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보실 때 좀 그런 점들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죠. 지금 댓글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지화 오더가 내려와서 미국 수출하는 거 현지화하라. 안 하면 납품하는 거 전량 경쟁사로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있다. 음. 이런 이제 업계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저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조율을 해야겠죠. 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할 수가 없을 뭐 텐데. 할 수 없는 상황도 네. 있잖아요. 뭐 돈도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미국의 건설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갖고서 과연 채산성이 나올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렇게 분들 경영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 공장, 현지 공장에 대한 수익성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비용들을 고객사들이 보전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이제 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는 거가 되겠죠. 예전에 송선재 위원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것을 커버하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부품업체를 전부 다 커버하시면서 여의도에서 이제 히트를 한번 치셨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그러면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많지만 결국 전력가스 설비 크게 신장할 것이다. 자동차도 늘상 뇌리 속에 있는 게 타이어인데
최근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타이어 요새 주가 네, 좋던데. 타이어가 지난주부터 주가가 네. 좋았죠. 그러니까 뭐 타이어 회사들은 일단 타이어가 일반 자동차 부품과 다른 점은 일반 자동차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B2B 비즈니스예요. 근데 타이어는 전체 판매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B2B고 5분의 4 정도는 B2C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협상력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관세 비용이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판가를 인상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판가를 갖다가 인상을 시켰죠. 그래서 7월 달까지 판가를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ASP 평균 이제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주요 원가가 이제 주요 고무, 천연 고무, 합성 고무, 그 다음에 각종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각종 원재료가 있었는데, 이 원재료 비용들이 작년도에 좀 올라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스팟 가격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구입 가격, 컨트랙트 가격과 그 다음에 이게 한 1분기 정도 후행해서 그 타이어 생산 원가로 반영이 되거든요. 요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가는 올라가고 원가는 떨어지게 되니까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성은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이 환율에 민감합니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하면서 해치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 수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인상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를 갖다가 이제 실어 나를 때 해상 운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해상 운임 비용도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매출단에서는 긍정적인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단에서는 이제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관세 비용만 빼고서 나머지만 본다라면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타이어 회사들의 그러니까요. 주가가 저는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딱 15%로 하면서 사람들이 다 완성차를 볼 때 타이어 업체를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럼 이러한 신장세는 좀 연말까지 아니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뭐 당장 판가 인상을 했던 거는 전년 7월까지 인상을 했었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한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일 거고,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주요 원가는 스팟 가격이 갑자기 튀지 않은 이상 뭐 한두 분기 정도는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는 실적 흐름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안에서 지금 투자의 매력들을 봤을 때는 사실 완성차도 아직까지 관세 영향이나 지금 앞으로 판매 데이터, 뭐 수출을 얼마나 더 줄이고 내수화를 하느냐에 대한 거를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타이어 쪽이네요. 일단 완성차, 그러니까 뭐 모든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요인들이 주가에 프라이싱 돼 있느냐 이걸 갖다가 따져봐야 네. 되는데, 완성차는 이제 단순 관세 비용이 인하된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여전히 주가가 싸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질 정도의 뭔가 이벤트가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따져봐야 될 거고, 부품사들은 결국은 관세 비용을 갖다가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완성차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타이어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는 B2B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B2C의 비중이 훨씬 큰 회사인 거고,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타이어의 매력도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를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미국 비중이 크기는 네. 하지만 수출에서는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성장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전기차는 이제 약간 판매가 이제 떨어지는 게 되게 당연시되고, 뭐 유럽이나 중국은 어차피 중국 브랜드 차량이 네, 많이 맞아요. 판매되니까 그냥 우리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더 집중한
현대기아차의 그쵸. 모습을 예.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현재 뭐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음. 주요 이제 그 수출 지역이 네. 미국과 유럽이라든가 뭐 음. 이런 국가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하이브리드가 워낙 좋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후퇴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위주의 플레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은 저희는 뭐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파는 지역은 아닐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유럽은 조금 아쉬워요. 유럽은 시장 자체는 하이브리드랑 EV가 동시에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유럽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이 중국 전기차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표에 한번 뒤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유럽에서 9월까지의 이제 주요 메이커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세계 업체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한 건데 네. 보시면은 증가율을 보시면은 사이기라고 해서 상해 기차거든요. 중국. 이게 26%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BYD는 무려 300%가 늘었습니다. 저 그리고 위에 있네요.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29%를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요? 현대기아는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소폭 마이너스. 네,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자체가 전체가 2% 증가를 하는데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조금씩 먹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기차 침투율은 결국 전기차 인프라, 네. 우리 흔히 따지면 전기 충전소와 음. 상관관계가 더 높을 텐데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요.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로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보통 주유소는 내연기관 여기저기 다 현대나 토요타나 마이바흐나 다 이제 넣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고 누가 보더라도 전기차의 침투율은 전기 충전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업체가 BYD를 쓰면 우리 BYD 충전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게 다른 현대 브랜드는 안 되게 이런 배타적인 충전소 인프라를 들어가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뭐 테슬라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테슬라도 뭐 당연히 자기네들 충전소에 대해서 자기들만 쓰다가 그다음에 개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네. 그래갖고서 뭐 주요 뭐 GM이라든가 현대기아도 거기서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각 회사의 전략이겠죠. 뭐 자기네들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충전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BYD가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면 BYD 충전소에 이용을 갖다가 이제 개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타시던 분들이 와갖고서 BYD 보니까 너무 충전하기도 편하고 좋네. 이러면서 또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것이 맞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각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당연히 개방한다. 개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중국이 엄청나게 저가로 네, 맞아요. 전기차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수익성이 유지가 될까? 약간 나중엔 치킨 게임으로 막 치닫아서 중국 기업들마저 이게 맞아요.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이제 봤는데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대답은 근데 우리가 중국 업체들 수익성까지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국 업체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아니 수는 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망하면 네. 또 근데 이제 기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이 전기차 업체가 수십 개에서 우리가 아는 회사만 수십 개고 네. 뭐 작은 회사까지 하면 뭐 수백 개 정도가 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수익성이 나는 회사가 4개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산업이라는 거 자체가 한 100개 정도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뭐 5개, 뭐 10개 정도로 다 합종 연행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길러졌던 수많은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은 결국은 다 살아남은 소수의 회사로 다 가게 되고 결국은 어느 산업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버블은 발생을 합니다. 그쵸. 하지만 그 버블이 터진다고 해서
전체가 다 공멸하고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은 겪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살아남은 소수의 업체들은 더 강해지고 그 이미 커져 있는 시장을 갖다가 먹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난다면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소수의 뭐 전기차 업체들이 적자가 나고 망한다.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회사들에서 길러진 수많은 뛰어난 인력들 그리고 자본들 기술들이 결국은 살아남은 소수의 업체들한테 가게 되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한다. 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강한 것이다. 것이다. 그 현대기아차는 뭐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배당에 대한 매력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 거버넌스 이슈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력도가 맞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뭐 주가에 좀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들은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배당이 현대기아가 배당을 갖다가 올린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네.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배당 계산하기 쉽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12,000원 배당을 했고요. 기아가 6,500원 배당을 네. 했거든요. 근데 올해 늘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이익이 좀 많이 줄었죠. 뭐 관세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그래서 늘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12,000원, 6,5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계산하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4% 초반이 나올 거고 우선주는 5%대가 나올 거고 네. 기아는 4% 후반에 5%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분기 배당을 해요. 분기 배당을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2월 그리고 3월이니까 그 두 번의 배당. 그리고 기아는 기말 배당만 합니다. 그러면은 3월 달이겠죠. 그러면은 3월까지 보유를 했을 때 누가 배당이 좋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기아가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아의 배당 플레이를 한다면은 3월까지만 본다면은 기아가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배당만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네네. 그 안에서 판매 동향도 있을 거고 실적 흐름도 있을 거니까 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성숙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성숙 산업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신차를 개발한다는 건 자동차 업계에서 상당한 투자니까 네. 그냥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지만 현대 특히 새로운 라인업의 신차가 최근 사이에 그냥 버전업만 되지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년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네시스 그 브랜드에서 이름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큰 틀. 네. 예전에 뭐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그다음에 넥스트. 뭐 이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몇 개의 중소형 세단을 가지고 파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네. 글로벌로 모든 차종을 갖다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미 라인업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손성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자동차 글로벌 업계 동향도 짚어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현대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어떤 쪽에 해야 되는지 오늘은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는 약간 타이어가 제일 적이게 들리긴 했는데 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 투어 9일, 취소석 2석, 잔여석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투어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또 투자 수익도 좋으시다 보니까 선물 같은 그런 연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투어 함께 하시면서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략들 뉴욕에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